이걸 전하에게 꼭 전해야만 하는데 큰일이구나.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첩첩산 중에 진흙탕에 고꾸라진 한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벼락 아래 사내의 품에선 노쇠 앞에가 피투성이가 된 손에는 붉게 젖은 비리 장부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지요. 남자가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서려던 바로 그 찰나 어둠을 뚫고 날아든 거친 발길질이 사내를 덮쳤습니다. 사나운 무리에게 생명줄 같던 장부마저 빼앗긴 채 사내는 시뻘건 횃불 속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고 말았지요. 과연 이 남자는 무슨 일에 엮이게 된 것일까요? 때는 조선의 어느 무렵 한양 깊은 대전. 전임 어사를 반드시 찾아내라. 서늘한 어명이 대전 마룻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이는 이제 겨우 15, 앳된 얼굴의 소년이었어요. 허나 그 두 눈만은 등불 아래에서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지요.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은인의 생사도 한고을 백성들의 운명도 이 작은 어깨 위에 얹힌 순간이었습니다. 쨍쨍한 한낮의 햇살 아래 등에 보찜을 잔뜩 짊어진 보부상 두 사람이 고을 어기로 들어섰습니다. 앞장선 이는 키가 작고 얼굴이 앳된 소년이었고 뒤따르는 이는 넉살 좋게 생긴 사내였어요. 바로 암행어사 이율과 그의 충직한 역졸 칠복이었지요. 아이고 나으리, 이거 말이 어째 이리 조용합니까요? 사람 사는 동네 맞습니까? 칠복이가 보찜을 추슬러 매며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율은 대답 없이 가만히 거리를 훑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장터에는 호객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만 가늘게 새어나왔지요. 길가에 쪼그려 앉은 노파는 두 사람이 지나가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눈빛들이 죄 얼어붙었구나. 율이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백성들의 눈에 서린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지요. 누군가에게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자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칠보가 저쪽 주막에 가서 목이라도 좀 죽이자꾸나. 예의, 마침 목이 칼칼하던 참입니다요. 칠보기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주막 문턱을 넘으며 능청스레 외쳤어요. 주모, 여기 시원한 탁배기 한 사발 주시오. 보부상 행차에 목이 다 갈라졌소이다. 부엌에서 행주를 짜고 있던 주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주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외지 사람이요? 예, 그렇습죠. 이 고을은 처음입니다요. 헌데 주모, 안색이 어찌. 칠보기가 말끝을 흐리는 사이 주모는 황급히 사발 두 개를 내려놓고는 도망치듯 부엌 안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입을 꾹 다문 채 한마디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율의 시선은 어느새 주막 마당 흙바닥에 가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빗자루로 쓸어 지운 흔적 위로 미처 다 지우지 못한 깊은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만이 남길 수 있는 깊고 굵은 바퀴 자국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말 곳곳에 똑같은 자국이 똑같은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이 고을 평범한 곳이 아니구나. 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사냥은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주막 안에는 등잔불 몇 개가 흔들리며 타올랐어요. 율과 칠복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방에는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사내들의 떠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거기에 무쳐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지요. 칠보가 낮에 본 술의 자국 말이다. 예, 나으리. 저도 그 자국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요. 한두 대가 아니던데요. 방향이 죄 한쪽이었다. 관아 뒷산 쪽. 칠보기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율은 손가락 끝에 술을 살짝 묻혀 상 위에 지도를 그리듯 선을 그었습니다. 전임 어사께서 자취를 감추신 것이 꼭 한 달 전이라 하였지. 그날 밤 이 고을에 큰 비가 내렸고 관아 뒷산으로 술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는 소문을 한양서 전해 들었다. 하면 그 술의 자국이, 그날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야. 비가 와서 깊이 박혔거든. 누군가 부지런히 지우고는 있다만 다 지울 수는 없었던 게지. 칠보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율의 추리가 한 자락씩 풀려나올 때마다
칠복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저 보부상 차림으로 들어선 고우리건만 겨우 반나절 만에 가장 짙은 어둠의 꼬리를 붙잡은 셈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주막문이 부서질 듯 박차고 열렸어요. 시퍼런 관복을 걸친 포졸들 대여섯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손에는 하나같이 육모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오늘 밤 이 고을에 든 외지 놈들은 모조리 검문이다. 순간 주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칠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율은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는 발끝으로 자기 보찜을 슬그머니 의자 밑으로 끌어당겼지요. 보찜 안 천 조각 사이에는 어사의 심표인 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들키는 날에는 두 사람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장이었지요. 거기 두 놈, 일어나라. 포졸 하나가 율과 칠복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예의, 나으리, 저희는 그저 떠돌이 보부상이 올시다요. 칠복이가 벌떡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율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포졸은 두 사람의 위아래를 험한 눈으로 훑더니 턱짓으로 보찜을 가리켰지요. 보찜을 끌러라. 예. 풀어드리고 말고요. 헌데 나으리 저희 같은 잔챙이들 짐에 무에 그리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요. 빚이며 놀이개며 잡동사니 뿐인뎁쇼. 칠복이가 시간을 끌어보려 너스레를 떨었지만 포졸의 손은 이미 율의 보찜을 거칠게 낚아채고 있었어요. 짐이 바닥에 엎어지듯 쏟아졌습니다. 떡 가루가 날리고 빗이 굴러가고 색색의 천 조각이 흩어졌지요. 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할 마패가 천 조각 한 귀퉁이 사이로 노란 빛을 슬그머니 내비치고 있었어요. 포졸이 손을 뻗어 그 천을 들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포졸의 손가락이 천에 닿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어이쿠야. 칠복이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척 휘청거리더니 술사발을 든 채로 포졸의 발등을 콱 밟고 그대로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탁배기가 사방으로 튀고 칠복이의 몸뚱이가 포졸의 무릎 위로 와락 쏟아졌지요. 이놈이 어디서 술주정이냐.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졌습니다요. 이놈이 술이 과해서 그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칠복이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포졸의 시선이 칠복에게 쏠린 그 짧디 짧은 한순간 율의 발끝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발가락 끝으로 천 조각을 슬쩍 밀어 마패를 짐 깊숙이 도로 묻어버린 것이지요. 포졸이 칠복이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욕설을 퍼붓는 사이 율은 이미 무릎을 꿇고 흩어진 짐을 차분하게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이런 잔챙이들에게 시간 낭비할 것 없다. 가자. 포졸 우두머리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우르르 몰려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칠복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으리, 제 명예 못 죽겠습니다요. 고생했다. 칠복아. 살았구나. 율은 짐 속 마패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한낱 보부상의 보찜을 이렇게까지 뒤지는 고을이라니. 이곳에는 분명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무언가가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지요. 오늘 밤 안에 그 비밀의 정체를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마을은 죽은 듯 잠들어 있었어요. 율과 칠복은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발소리를 죽인 채 관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요.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채고 발밑에 돌멩이가 자꾸만 굴러떨어져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어요. 나으리,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닙니다요. 사람 발길이 닿은 길이 따로 있어요. 칠복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과연 그러했지요. 잡목 사이로 무거운 수레가 수도 없이 지나간 듯 흙이 단단하게 다져진 게 하나가 산 위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길을 따라 그러나 길 위로는 올라서지 않고 그 옆 숲을 속을 짐승처럼 기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능선 하나를 넘어선 순간 율이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저것 좀 보아라. 칠복이가 율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떡 벌렸지요.
산속 깊은 분지 한가운데 어둠 속에 우뚝 선 거대한 창고 한 채가 있었어요. 어지간한 관아 본체의 2배는 됨직한 크기였습니다. 그 둘레로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창과 칼로 무장한 사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매서운 눈을 부라리며 지키고 있었지요. 저것은 결코 평범한 곳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군영 하나를 옮겨다 놓은 듯한 삼엄함이었지요. 나으리, 저게 다 뭡니까요? 저런 산속 깊은 곳에 무슨 창고를 저렇게나. 백성들에게서 짜낸 곡식과 한양으로 올려보낼 뇌물이겠지. 그리고 율의 2눈이 가늘어졌어요. 사병을 키우는 자리이기도 할 게다. 칠보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병이라니. 한낮 고을 관찰사 따위가 사사로이 군사를 기른다는 것은 곧 임금의 자리를 넘본다는 뜻이었지요. 그것은 역모였습니다. 나으리,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요. 한양에 알려야 합죠. 증좌가 있어야 한다. 2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안 돼. 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결심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횃불 아래서 교대를 도는 경비병들의 발걸음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짧은 빈틈 하나를 찾아내었지요. 칠보가, 내가 신호를 주거든 저 동쪽 횃불 그늘을 따라 붙어라.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예. 칠보기가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 사람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스며들었어요. 호랑이 굴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지요. 창고 옆벽에는 곡식 자루를 들이는 작은 쪽문이 하나 나 있었어요. 율은 품에서 가느다란 쇠꼬챙이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손목이 1번, 2번 가볍게 돌아가자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쇠덩이가 풀렸지요. 칠보기가 옆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감탄했습니다. 문틈을 비집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2 사람은 다시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끝이 안 보이는 천장까지 곡식 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한쪽 구석에는 비단 두루마리가 산더미처럼 쟁여져 있었고 또 다른 구석에는 노쇠 그릇과 은부치, 자수정 놀이개들이 괴짝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입에서 빼앗은 죽 한 그릇이었고 노모의 손에서 떼어낸 마지막 무명 한 필이었지요. 그것들이 이 어두운 산속 창고에서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율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허나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걸음 내딛던 율의 발이 우뚝 멈췄어요. 가만히 더미 뒤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는 짐꾸러미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보화들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낡고 평범한 보따리였지요. 율은 천천히 다가가 그 보따리 끈을 풀었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먹으로 치한 작은 목패 하나였습니다. 달고 다른 나뭇결 위에 매화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어요. 매화 꽃잎 5장 가운데 한 장만이 살짝 어긋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었지요. 율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양을 본 율에게 몇 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10살의 자기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내밀어 주던 사람. 그를 가르쳐주고 사람의 도리를 일러주고 이름조차 없던 거지 아이에게 이율이라는 2 글자를 손수 지어 주었던 사람. 전임 어사 최대감의 손때 묻은 쉼표였습니다. 대감마님. 율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2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지요. 늘 칼날같이 차갑던 소년의 이성에 처음으로 굵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으리, 이게 설마. 칠보기도 그 문양을 알아보았어요. 그는 황급히 율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율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대감마님께서 살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 집만 남고 시신은 없지 않습니까? 칠보기의 다급한 속삭임이 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율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목패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지요. 차가운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아 계셔야 한다. 반드시. 바로 그때 쾅 하고 창고의 정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무리의 발소리가 횃불을 앞세우고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묵직하고 인자한, 그러나 어딘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지요. 오늘은 짐을 좀 더 안쪽으로 옮겨야겠다. 한양에서 손님이 곧 당도하시게야. 자, 어서들 움직여라. 조 관찰사였습니다. 율과 칠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도망갈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율은 칠복이의 소매자락을 낚아챘어요. 횃불빛이 창고 안으로 길게 밀려들기 직전 두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던 커다란 빈 쌀통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덩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정문에서 우르르 들어서는 발소리에 묻혀버렸지요. 쌀통 뚜껑을 살그머니 닫는 율의 이마에서 식은 땀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졌어요. 자, 이 짐들은 저쪽 안 깊은 데로 옮겨라. 한양 손님 눈에 띄어선 곤란해. 조 관찰사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자한 양반의 그것 같았지요. 허나 율은 알 수 있었어요. 저 인자한 가락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람을 쥐잡듯 다루는 자만의 차가움이라는 것을요. 쌀통의 나무 틈새로 율의 한쪽 눈이 바깥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이 쓱 지나갔어요. 그 위로 보이는 얼굴은 살집이 두툼하니 후덕해 보였지만 두 눈만은 뱀의 그것처럼 가늘고 날카로웠지요. 조 관찰사의 시선이 창고 안을 한 바퀴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눈길이 쌀통 쪽에 닿는 순간 율은 숨을 멈춰버렸어요. 칠복이도 옆에서 두 손으로 제 입을 튀어막고 있었습니다. 조 관찰사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코를 한번 킁 하고 들이켜더니 천천히 쌀통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율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 했지요. 네 이놈들아. 이 쌀통 말이다. 어째 새 것 같은데 뚜껑이 비스듬히 닫혀있질 않으냐. 예, 저희가 어제 닦아놓고 잘 덮었습니다요. 영감마님. 호위무사 한 명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율의 등줄기로 얼음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깟 뚜껑이 눈썹 한 올만큼 어긋나 있던 것을 저 자는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지요. 쥐가 들었나. 창을 들고 한번 푹 찔러 보아라. 조 관찰사가 나지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태연한지 마치 풀 한 폭이 베어내라 명하는 듯 했지요. 칠복이의 두 눈이 새하얗게 뒤집혔어요. 율은 칠복이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말 대신 손가락 끝으로 그렇게 일러두었지요. 호위무사가 시퍼런 창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쌀통 뚜껑 위로 푹 하고 창대를 내리꽂았어요. 서걱. 창끝이 쌀통 안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율의 왼쪽 뺨, 살갗에서 털럭 하나만한 거리를 두고 시퍼런 쇳날이 우뚝 멈춰 섰어요. 차가운 쇠 냄새가 코끝에 확 끼쳐왔지요.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율의 뺨이 그대로 갈라져 나갔을 것이었습니다. 율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가슴 안의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저 바깥까지 들릴 것만 같았지요. 한 번 더 찔러보아라. 이번엔 저쪽 귀퉁이로. 조 관찰사가 다시 명했습니다. 율의 머리가 번개처럼 굴러갔어요. 두 번째 창이 들어오면 이번엔 정말로 살아남기 어려울 터였지요. 그는 발끝으로 칠복이의 정강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칠복이의 보지만 점심에 먹다 남긴 마른 떡 한 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떠올린 것이었어요. 칠복이가 떨리는 손으로 떡 구스러기를 한 줌 집어 쌀통 한 귀퉁이로 슬그머니 흩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유리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작은 표창 끝으로 쌀통 안쪽 벽을 사사사삭 하고 가만히 긁었어요. 마치 쥐 한 마리가 부스러기를 갉아먹는 듯한 소리였지요. 거 보십시오, 영감마님. 진짜 쥐가 들었구만요. 호위무사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조 관찰사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가느다란 두 눈이 쌀통 틈새를 또 한 번 훑었지요. 율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눈도 깜빡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쥐라. 조 관찰사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슬쩍 올라갔어요. 덫을 놓아라. 큰 덫으로다가. 그 말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횃불빛도 함께 빠져나갔지요. 창고 안이 다시 어둠과 정적에 잠긴 뒤에야 율과 칠복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어요. 칠복이의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나으리 저놈 사람이 아닙니다요. 분명 우리가 있는 줄 알고도 일부러 보낸 겁니다. 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두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사리에 가까운 날카로운 결심이었어요. 놀이터를 깔아주려는 게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나 그것을 보고 싶은 게야. 율은 쌀통 뚜껑을 조심스레 밀어 올렸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우리 안에 갇힌 사냥감을 본 것이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그 호랑이의 주둥이가 다치기 전에 우리를 빠져나가는 것뿐이었어요. 새벽 어스름이 산 능선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율과 칠복은 산 아래 마을로 간신히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둘의 무명옷에는 흙과 풀잎이 잔뜩 묻어 있었고 율의 왼뺨에는 가느다란 핏줄기 한 줄이 말라붙어 있었지요. 창끝이 살짝 스친 자리였습니다. 나으리, 일단 어디 몸부터 좀 숨기시지요. 저 아랫마을 외양간이라도. 칠복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댕댕댕. 마을 한복판에서 큰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사방에서 나팔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마을 어귀의 성문이 우르르 무거운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목마다 포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가로막고 섰어요. 고을봉쇄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외지인은 모조리 잡아들여라. 칠복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으리 이거 우리 잡으려는 그물이 올시다. 그렇겠지. 율은 담담히 답했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율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패가 펼쳐졌다, 접혔다 하고 있었지요. 조 관찰사는 영리한 자였어요. 침입자가 보화에 손대지 않고 가버렸다는 것을 그 자는 분명 이상하게 여길 터였지요. 그렇다면 침입자가 노린 것은 보화가 아니라 다른 무엇. 곧 사라진 전임 어사의 흔적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짚어낼 것이었습니다. 율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칠보가 최 대감께선 살아계신다. 예, 산 위 창고에는 짐만 있고 시신이 없었다. 그자가 굳이 시신 없이 짐만 따로 챙겨두었을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살려두고 무언가를 캐물어야 했던 게야. 한양으로 누가 보내졌는지 어디까지 적어두었는지 하면 그럼 대감마님은 지금 어디에? 관아 지하다. 율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가라앉았어요. 바깥으로 빼돌릴 만큼 마음 놓을 수도 없고 산속에 가둬둘 만큼 안심도 못했을 게다. 제 손바닥 안에 두어야만 하는 자리. 관아 지하 비밀 옥사. 거기 외엔 없다. 칠복이가 조용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율의 추리는 이미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그 추리가 옳다는 것은 곧 두 사람이 이제 그 호랑이 굴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율은 흘바닥에 떨어진 거적대기 하나를 주워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어깨에 둘렀으며 머리에 흙을 한 줌 집어 풀어 헤쳤습니다. 멀쩡하던 옷자락을 일부러 북북 찢고 진흙을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지요. 나으리, 지금 무엇을 하신 geb니까? 미친놈이 되련다. 율이 살짝 웃었어요. 미친놈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헛소리를 떠들어도 의심받지 않는다. 매를 좀 맞을 게야. 칠복이 너는 그 틈을 노려라. 무엇을 노립니까요? 관아의 도면, 옥사로 가는 길을 그려둔 것이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게다. 칠복이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러고는 곧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알겠습니다요. 나으리께서 매를 잡수시는 동안 이 칠복이가 기필코 그것을 손에 쥐어오겠습니다. 율은 칠복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미친 사람의 흐릿한 웃음을 얼굴에 흘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동쪽 산머리 위로 푸르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어사가 제 발로 호랑이 입속에 다시 걸어 들어가려는 참이었지요. 으흐흐흐, 이놈 세상아. 관아 앞마당의 벼랑간 미친 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이닥쳤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입가에는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거지는 두 팔을 휘적휘적 휘두르며 마당 한가운데로 비실비실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고을 임자가 누구냐?
이 거지가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다. 이 미친놈이 어디 감히 관아 안마당에를. 지키고 섰던 포졸 둘이 펄쩍 뛰어 달려들었어요. 유모방망이가 유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퍽, 퍽.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율은 신음을 흘리며 흙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입에서는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헌데 그러면서도 율의 두 눈은 정확히 매 순간 관아 안쪽 풍경을 모조리 훑어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 어느 처마 밑에 누가 서 있는지, 어느 기둥 뒤에 어떤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지 단 한 컷도 놓치지 않았어요. 으하하, 한 그릇만 주시오, 한 그릇만. 율이 그렇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이 매를 든 포졸들의 시선은 모두 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누군가 슬그머니 관아 옆문을 통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칠복이었지요. 칠복이는 행상의 짐꾼인 척 등에 빈 지게를 짊어진 채로 곧간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가 한 대 두 대 늘어갈수록 율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해진 의식 사이로 아득한 옛 풍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매서운 한겨울이었어요. 10살 남짓한 작은 거지 아이 하나가 한양 저작거리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 시퍼런 입술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사흘을 굶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새카맣게 얼어붙어 이제는 감각조차 없었어요. 눈이 자꾸만 감겼지요. 이대로 감기면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이의 위로 길게 드리웠어요. 얘야. 낯선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흐릿한 눈을 들어보니 흰 수염을 가지런히 기른 점잖은 양반 하나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그 양반은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를 아이의 얼어붙은 손 위에 가만히 얹어 주었습니다. 먹거라. 그리고 살거라. 살아서 사람이 되거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아이의 차가운 손등 위로 뜨거운 김이 닿는 순간 거의 잊어버렸던 무언가가 가슴 한복판에서 울컥하고 솟아올랐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정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는 그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바로 최 대감이었지요. 대감마님. 매를 맞으며 흙바닥에 쓰러진 율의 입술이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입가의 핏물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둥그렇게 번졌습니다. 허나 그 눈물 한 방울이 흙에 스며드는 것과 동시에 율의 두 눈에 어렸던 흐릿함은 깨끗이 사라졌지요. 대신 그 자리에는 한겨울 얼음장보다도 더 서늘한 빛이 들어찼습니다. 살려드린다, 반드시. 그 무렵 관아 한쪽 곳간에서는 칠복이가 부엌 간악들의 눈을 피해 나무 괴짝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깊숙이 묻혀있던 두루마리 하나를 슬그머니 품속에 갈무리해 냈지요. 누렇게 빛바랜 그것은 관아의 모든 통로와 옥사가 빠짐없이 그려진 도면이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더러운 물을 흐리느냐? 썩 꺼져라. 마당에서는 포졸들이 율을 발로 차서 관아 바깥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율은 진흙탕 위로 곤두박질 쳐 처박혔지요. 갈비뼈 한 대가 시큰 하고 신음했습니다. 허나 율은 흙바닥에 엎드린 채 작게 웃고 있었어요. 미끼는 충분히 던져졌고 사냥꾼은 제 그물을 쥐고 돌아왔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율은 거지 행세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마을 외곽 다리 밑에서 칠복이를 기다렸습니다. 칠복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품속의 도면을 펼쳐 보였을 때 율의 두 눈이 짧게 번뜩였어요. 관아 본체 뒤편 빈 우물처럼 보이는 자리. 거기서부터 한 줄기간에 달한 통로가 땅속 깊은 옥사로 곧장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칠복아. 율이 도면을 둘둘 말아 품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핏자국 가득한 입술 위로 결의에 찬 미소가 천천히 번져갔지요. 달도 구름 뒤에 숨은 금은 밤. 관아 본체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후미진 모퉁이에 두 그림자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율과 칠복이었습니다. 도면이 가리킨 자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낡은 우물 하나가 정말로 있었지요. 그러나 유리발로 우물둘레의 흙을 슬쩍 써보니 그 아래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쇠창살 뚜껑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비밀 옥사로 통하는 입구였지요. 칠보기가 등에 맨 보쯤에서 작은 갈고리 하나를 꺼내 창살을 들어 올렸습니다. 끼익 작은 비명을 지르며 뚜껑이 열렸어요. 안쪽에서는 곰팡내와 피비린내,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음습한 기운이 한꺼번에 훅 끼쳐 올라왔지요. 드디어로구나. 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명씩 차례로 좁은 통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사다리도 없는 계단이었지요. 손가락 끝이 미끄러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침내 좁은 통로의 끝 두 달래 갈림길이 나왔어요. 도면대로라면 왼쪽이 옥사로 통하는 길이었지요. 율이 막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크르르르 컹. 어둠 속에서 두 쌍의 시뻘건 눈동자가 번쩍 하고 떠올랐어요. 송아지만 한 검은 맹견 두 마리가 옥사로 통하는 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입에서는 허연 김이 뿜어져 나오고 시뻘건 잇몸 위로 허연 송곳니가 번쩍거렸습니다. 나으리, 저 짐승들. 칠보기가 시겁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한 마리만 짖어도 위층의 포졸들이 때로 몰려 내려올 터였습니다. 율의 머리가 다시 빠르게 돌아갔지요. 칠보가, 고기. 예예, 가져왔습죠. 칠보기는 부랴부랴 보찜끈을 풀었어요. 안에는 낮 동안 정육점에서 슬쩍 챙겨온 묵직한 생고기 두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개들의 발치를 향해 던지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에 땀이 너무 많이 차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미끈한 고기 덩어리가 칠보기의 손가락 사이를 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고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개들이 있는 쪽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 통로 한쪽 벽에 퍽 하고 부딪혀 떨어졌어요. 칠보기의 얼굴이 송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크르르릉, 컹. 맹견 한 마리가 입을 한껏 벌렸어요. 그 입속 깊은 곳에서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짖음이 막 솟구쳐 나오려는 찰나였지요. 율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튀어나갔어요. 율은 어둠 속을 한 줄기 화살처럼 내달려 짖으려 입을 벌린 개의 주둥이를 그대로 양팔로 끌어안 듯 틀어막아 버렸지요. 그러고는 그 큰 짐승의 무게를 그대로 안은 채 통로 바닥을 대구르르 굴러 옥사 입구 옆 어두운 그늘 속으로 함께 처박혔습니다. 남은 한 마리가 어리둥절한 듯 컹 하고 한 번 짖으려는 순간 칠보기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번에는 떨어진 고깃덩이를 잽싸게 주워다 그 개의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개는 우적우적 정신없이 고기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율의 품 안에 안긴 개도 발버둥을 쳤어요. 허나 율은 이를 악물고 한 손으로는 개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시 칠보기가 던져준 고기 한 점을 그 개의 입속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지요. 입이 고기로 막힌 짐승은 비로소 짖기를 잊어버리고 와그작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벅. 위쪽 입구 쪽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 빛이 통로 입구를 비껴 흘러 들어왔어요. 율과 칠복은 즉시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납작 엎드렸지요. 그 그림자는 천천히 통로 입구 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율의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그가 끌어안은 개의 가슴팍이 거칠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짐승의 심장 박동이 마치 자기 심장 박동인 양 쿵쾅거렸지요. 포졸의 그림자가 통로 입구 바로 위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쥐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구먼. 거 바람이 들었나. 낮은 혼잣말과 함께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율은 비로소 조심조심 끌어안고 있던 개를 어두운 구석으로 내려놓았어요. 개는 고기를 다 먹어치우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율의 손등을 한번 쓱 핥고 슬그머니 옆자리에 누워버렸지요. 칠보기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쭉 풀린 듯 통로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나으리, 저 진짜로 오늘 밤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요. 아직 죽으면 안 된다, 칠보가. 율이 천천히 일어서며 옥사 안으로 통하는 마지막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모셔야 할 분이 저 안에 계시지 않느냐. 옥사의 가장 깊은 곳, 햇빛이라곤 닿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칠흑 같은 골방이 있었어요. 굵은 쇠창살 너머 집더미 위에 한 사람이 모로 누워 있었습니다. 율이 횃불을 비추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추고 말았지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두 손목에는 살이 짓물러 진물이 흐르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흰 수염은 군데군데 뽑혀 나갔고 한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옷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누더기 위로 채찍 자국이 검붉게 굳어 있었지요. 다리 한쪽은 부러진 듯 이상한 각도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도 가지런히 놓여있는 손가락 끝의 모양이며 흰 수염을 쓰다듬어 두던 그 익숙한 자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틀림없는 최대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유래 목구멍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두 무릎이 저절로 꿇어졌지요. 율은 떨리는 손을 창살 사이로 밀어넣어 집더미 위 그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가느다란 맥박이 아직 손목 안쪽에서 약하게 남아 뛰고 있었어요. 살아 계셨구나, 대감마님. 살아 계셨구나. 율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옥사 바닥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한 점, 두 점 번져갔지요. 최 대감의 흐릿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허나 그뿐 그는 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이미 흐려질 대로 흐려진 것이었지요. 칠보가 자물쇠다. 율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칠보기가 보찜에서 작은 쇠톱을 꺼내 옥문의 자물쇠에 쓱쓱 갖다 댔어요. 톱니가 쇠를 핥는 거친 소리가 정적에 잠긴 옥사 안으로 잘게 퍼져나갔지요. 율의 마음은 이미 사방이 환해진 듯했습니다. 이 한 분만 모시고 나가면 한양으로 이 지옥 같은 고을을 고하고 임금의 이름으로 저 조 관찰사의 모가지를 베어 올 수 있을 터였어요.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자물쇠의 절반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물쇠의 마지막 한 줄기가 막 끊어지려는 그 찰나. 화르르. 옥사 사방의 어둠 속에서 횃불이 일제히 솟구쳐 올랐어요. 하나, 둘, 셋. 헤아릴 수도 없었지요. 옥사를 둘러싼 사방의 기둥마다, 천장 위 통로마다 시뻘건 횃불이 줄지어 켜졌어요. 그 불빛 아래로 시퍼런 칼날과 창끝이 빼곡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장한 사병 수십 명이 율과 칠복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었지요. 율의 손에서 쇠톱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두툼한 비단 도포, 가느다란 두 눈, 인자한 듯 비웃는 듯한 미소. 조 관찰사였지요. 조 관찰사는 옥문 앞까지 가까이 와 율의 어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어이없다는 듯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였구나. 한양에서 보낸 어사라는 자가. 조 관찰사의 목소리는 마치 갓 잡은 짐승을 어르는 듯 부드러웠어요. 기특하구나. 정말 기특해. 여기까지 찾아 들어오다니. 어디 보자 제 아비라도 만난 듯이 그 늙은이의 손을 다 부여잡고 있질 않으냐. 조 관찰사가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한양 떠돌이 거지였다지. 10년 전쯤 데려다 길렀다는 그 아이가 너로구나. 율의 두 눈이 쩍 벌어졌어요. 조 관찰사의 입꼬리가 더욱 길게 찢어졌습니다. 제 은인을 모시러 온 효자 아드님이라. 거참 가슴이 다 뭉클하구나. 그러고는 조 관찰사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 손짓 한 번에 사방의 칼날들이 일제히 한 발씩 다가들었습니다. 마침 잘 되었다. 부자지간을 한 자리에 묻어주마. 율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창살 너머 최 대감의 차가운 손을 꼭 쥔 채로요. 그의 뒷등 너머에서 칠보기가 떨리는 손으로 보찜 속을 더듬고 있었지요. 피할 길도 도망갈 자리도 없는 절체절명의 어둠 한가운데였습니다. 베어라. 조 관찰사의 한마디가 옥사 안에 차갑게 떨어졌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방의 칼날들이 일제히 율과 칠복을 향해 좁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율의 두 눈이 빠르게 옥사 안을 훑었어요. 출구는 단 하나. 여기까지 들어온 위쪽 통로뿐. 그러나 그곳은 이미 횃불을 든 사병들로 빼곡히 막혀 있었지요. 머리 위로는 칼날, 등 뒤로는 쇠창살, 옆으로는 또 쇠창살. 빠져나갈 구멍이라곤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으리, 칠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율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율이 칠보기를 흘끗 돌아보는 그 짧은 사이 칠보기의 두 눈이
옥사 한쪽 벽을 향해 깜빡였습니다. 옥사 벽 한 구석에는 죄인들 고문에 쓰던 커다란 무쇠 화로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시뻘건 수치한 무더기 그득히 담긴 채 인두 몇 자루가 그 위에 거꾸로 꽂혀 시뻘겋게 달궈져 있었지요. 그 옆 집더미 위로 기름이 잔뜩 묻은 헝겊 무더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율의 머리가 번개처럼 굴러갔어요. 집, 숯불, 셋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곧 한 번의 발길질로 이 옥사 안을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율은 재빨리 뒤편 옥사 벽 아래쪽을 살폈습니다. 도면에서 본 기억대로 거기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 빠져나갈 만한 좁은 하수구 통로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옥사에 고이는 핏물과 오물을 흘려보내는 길이었지요. 율은 칠보기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이다, 칠보가. 예의. 칠보기가 사력을 다해 달려나갔어요. 그러고는 그 작은 몸뚱이로 무쇠 화로를 잇는 힘껏 발로 걷어차 버렸지요. 쾅! 화로가 옆으로 쓰러지며 시뻘건 숯덩이가 한꺼번에 집더미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기름 헝겊들이 화르륵 무서운 기세로 화염을 뿜어올렸어요. 옥사 한쪽 벽이 순식간에 시뻘건 불기둥에 휩싸였지요. 이놈, 무엇들 하느냐, 잡아라. 조 관찰사가 외쳤지만 그의 호위무사들은 이미 갑작스러운 불길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치고 있었습니다. 옥사 안은 순식간에 매캐한 연기와 비명, 그리고 흩날리는 불티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문에 매달린 마지막 자물쇠 줄기를 발뒤꿈치로 콱 내리찍었지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던 쇠가 마침내 뚝 하고 부러져 떨어졌어요. 대감마님,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율은 이를 악물고 집더미 위에 최대감을 들쳐 업었습니다. 비쩍 마른 노인이건만 율의 작은 등 위에서 그 무게는 천근과도 같았지요. 그러나 율의 다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칠보가, 뒤를 막아라. 맡기십시오, 나으리. 칠보기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작은 단도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휘둘러 다가오는 사병들의 정강이며 무릎이며 닥치는 대로 베어내며 시간을 끌었어요. 한낮 역졸이건만 그 순간만큼은 한 마리 사나운 짐승과 다름없었지요. 율은 최대감을 등에 업은 채 옥사 뒤쪽 하수구 입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구멍 안으로 먼저 최대감의 두 다리부터 조심조심 밀어 넣었어요. 그러고는 자신도 그 뒤를 따라 머리를 숙인 채로 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칠보가, 따라와라. 갑니다요. 칠보기가 마지막으로 화로를 한 번 더 걷어차 불길을 키운 뒤 새카만 하수구 안으로 몸을 던져 넣었어요. 등 뒤로 화살 두어 대가 슉 하고 어둠을 가르며 박혀들었지만 다행히 옷자락 한 귀퉁이만 찍고 지나갔지요. 좁은 통로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시커먼 오물이 미끄럽게 발을 잡아챘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사병들의 고함과 불길이 타닥타닥 튀는 소리, 그리고 조 관찰사의 노한 외침이 멀어져 갔어요. 이놈들을 놓치면 너희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고을 전체를 뒤져서라도 잡아라. 율은 등 뒤로 들려오는 그 외침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 위의 최대감의 숨결이 자신의 뒷목 언저리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약한 숨결이 율의 발걸음을 한 번 더 앞으로 밀어주고 있었지요. 이 좁고 어두운 굴 끝에 부디 살아있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기를. 율은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먼동이 횃뿌옇게 트는 새벽녘이었어요. 산속 깊은 곳, 인적이 끊어진 폐가 한 채의 새 그림자가 비틀비틀 도착했습니다.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지붕에 짚은 새카맣게 썩어 있었지요. 허나 지금의 세 사람에게는 그곳이 그 어떤 궁궐보다도 더 귀한 피난처였어요. 율은 무너지지 않은 안방 한 구석에 최대감을 가만히 눕혔습니다. 칠보기는 부랴부랴 부서진 부엌에서 깨진 사발 한 개를 찾아내어 근처 골짜기에서 맑은 물을 받아왔어요. 율은 그 물에 자기 옷자락을 적셔 최대감의 갈라진 입술을 한 방울 한 방울 적셔주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자 비로소 최대감의 흐릿한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며 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고? 쉰 목소리가 그르렁거리며 새어나왔어요. 율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가까스로 삼키며 최대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대감마님, 접니다. 유리옵니다. 유리. 최대감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유리 얼굴 위에 초점을 맞춰갔어요. 부어오른 눈꺼풀 아래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메말랐던 입가에 마치 봄볕이 한 자락 스며들듯 희미한 미소가 천천히 피어났지요.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컸느냐? 예, 다 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덕분에 이렇게 자랐습니다. 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대감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율의 뺨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흙과 피가 엉겨붙은 어린 어사의 뺨 위로 노인의 깡마른 손가락이 따뜻하게 머물렀지요. 장하다, 정말로 장하다. 그 한마디에 율의 두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한꺼번에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칠복이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쓱쓱 훔치고 있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율의 뺨을 어루만지던 최대감이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하늘게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누더기 적삼 안쪽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율아, 이리 가까이 더 가까이 오너라. 율이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최대감이 적삼 안쪽 솔기를 손톱으로 푹 하고 뜯어내었어요.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종이 묶음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종이는 여기저기 핏물에 젖어 누렇게 굳어 있었지만 안쪽의 글자들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것이다. 최대감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갈라졌어요. 조가놈이 한 해 빼앗은 곡식이 몇 섬인지, 한양 누구누구에게 어떤 뇌물이 올라갔는지, 사사로이 기른 사병이 몇이며 어디에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죄다 적혀 있느니라. 율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이 한 권의 작은 장부가 있다면 한양에 도달하는 그 즉시 임금의 어명 한 줄이 떨어질 것이었지요. 조 관찰사의 목숨도, 그 일가의 영화도, 그 사병들의 칼끝도 모조리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단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양에 못 올린 죄로 한 달을 그 지옥에서 매를 맞았다. 그러나 끝내 입은 다물었지. 너희가 살아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와주리라. 그것 하나만 믿었다. 최대감이 율의 손에 그 장부를 가만히 쥐어주었습니다. 율의 두 손이 그 종이 묶음을 감싸 쥐는 순간 율은 그것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한 달이었고, 한 사람이 차마 굽히지 못한 충심이었으며, 한 사람이 끝까지 지켜낸 이름이었지요. 반드시 한양에 올리겠습니다. 대감마님. 반드시. 율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이어졌지요. 잠이 든 것이었어요. 칠복이가 멀찍이 서 율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어찌하실 작정입니까요? 율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에 쥔 그 장부만을 내려다보았어요. 핏물에 젖어 누렇게 굳은 종이 위로 새벽의 푸른 빛이 한 자락 스며들었지요. 이윽고 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두 눈의 어린 빛은 어제까지 어린 소년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한 시대를 짊어지기로 결심한 자의 깊고 단단한 빛이었지요. 이제부터다. 칠보가. 해가 산머리 위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폐가의 마루 끝에 율과 칠복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결을 타고 가느다란 비명소리 같은 것이 산속까지 흘러들어 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새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 그것이 결코 새소리일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 어미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그 위로 간간히 섞여드는 사내들의 거친 호통과 매질 소리. 산 아래 마을에서 이미 무언가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산 능선 끝까지 걸어나가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지요. 연기였어요. 마을 곳곳에서 새카만 연기가 한 줄기씩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집집이 돌며 외지인을 숨겨준 자가 있는지 닥치는 대로 추궁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을 한복판 광장에는 노인들 몇이 결박당한 채 무릎을 꿇려져 있었고 그 앞에서 한 사병이 매질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율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 짐승만도 못한 자가 뒤따라온 칠복이도 그 광경을 보고는 입을 꽉 다문 채 주먹을 부르르 쥐었지요. 나으리, 저놈이 결국 우리를 못 잡으니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geb니다. 율은 한참을 그렇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폐가 안으로 돌아와 자기 보찜 깊숙한 곳에서 천에 곱게 쌓아두었던 마패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둥근 노쇠. 그 위에 새겨진 말 5마리의 무늬가 새벽빛 아래 묵직하게 빛났지요. 율은 그것을 제 가슴팍에 가만히 갖다 대었어요. 차가운 쇠의 무게가 따뜻한 심장 위에 묵직하게 얹혔습니다. 칠보가, 예, 나으리, 너는 지금 당장 이 길로 한양으로 떠나라. 칠보기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예,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저더러 나으리를 두고 혼자 가라굽쇼. 율은 품에서 어젯밤에 그 작은 장부를 꺼내 칠보기의 손에 단단히 쥐어주었어요. 이것을 한양의금부에 직접 올려라. 가는 길에 가까운 병영이 보이거든 그 병영에도 들러 사정을 고하고 군사를 데리고 이 고을로 와다오. 너밖에 맡길 사람이 없다, 칠보가. 나으리는 어쩌시려굽쇼. 혼자 무얼 어쩌시려고.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율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결심이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내가 숨어 있는 동안 저 마을에서는 죄 없는 사람들이 매를 맞고 집이 불타고 있다. 어사가 마패를 품에 넣은 채 백성들의 비명을 못 들은 척 살아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어사이며 그것이 무슨 충심이겠느냐. 나으리, 내가 정면에서 저자의 시선을 끌어주마. 그 사이 너는 한양으로 달려라. 군사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 칠보기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어요. 그러나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울며 매달리는 것은 율의 결심에 짐을 더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칠보기는 잘 알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칠보기는 장부를 품속 깊이 절대 놓치지 않을 자리에 단단히 갈무리했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어 율에게 큰 절을 한 번 올렸습니다. 이 칠복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한양까지 이놈을 가져갑니다요. 그러니 나으리께서도 부디부디 살아계셔 주십시오. 그리하마. 율이 칠복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칠복이가 폐가 마당 너머로 한 마리 사슴처럼 파파른 산길을 타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둥근 등이 푸른 산 능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율은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윽고 칠복의 그림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율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폐가 한쪽에 걸쳐두었던 흙투성이 도포를 다시 걸치고 마패를 품 안에 단정히 갈무리했어요. 어린 어사의 두 눈이 한 차례 길게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서산으로 길게 뻗은 그림자 하나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홀로 호랑이의 입을 향해서요. 해가 중천에 걸린 한낮이었습니다. 관아 앞 너른 마당. 조 관찰사는 누각 위에 떡하니 앉아 결박된 마을 노인들 앞에서 한가로이 부채를 붙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갑옷을 갖춰 입은 사병이 수백 명, 칼과 창을 빼곡히 든 채 도열에 서 있었지요. 이놈들, 어제 그 어린 놈과 그놈의 종놈을 숨겨준 자가 분명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한 식경 안에 토설하지 않으면 이 마을에 단 한 채의 집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야. 조 관찰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지요. 무릎 꿇려진 노인들은 입술이 다 터져 피가 흐르는 채로 자꾸만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 뿐이었어요. 한 노파는 끝내 정신을 놓고 흙바닥 위로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벅, 저벅, 저벅. 관아 정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 하나가 너무도 또렷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똑바로 마당 한복판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도열에 있던 사병들이 술렁이며 길을 비켜섰습니다. 새카만 도포 자락, 흙과 핏자국이 군데군데 묻은 옷차림, 그리고 그 안에 너무도 어린 얼굴. 이율이었어요. 저놈이. 누각 위의 조 관찰사가 부채질을 멈추었습니다. 가느다란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병 한 명이 칼을 빼들며 달려나가려는 것을 조 관찰사는 손짓 하나로 제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율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어 둥근 노쇠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낮의 햇살 아래 마패의 5마리 무늬가 번쩍 하고 빛났지요. 율이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쩌렁한 외침이 관아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결박당에 있던 노인들도 도열에 있던 사병들도 모두 일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노파가 떨리는 손을 모으고 어사 나으리 하고 울먹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그러나 호위 사병도 역졸도 그 외침에 맞춰 우르르 들이닥쳐 줄 진짜 어사 행렬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당에는 단 한 사람, 율 혼자만이 마패를 든 채 우뚝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푸하하하하. 누각 위에서 폭소가 터졌어요. 조 관찰사가 부채로 자기 무릎을 탁탁 치며 어깨를 들썩였지요. 이놈 좀 보아라. 어사 출도라니. 그래서 내 뒤에 따라 들어올 행렬이 어디 있느냐. 내 종놈 한 마리도 같이 안 데려왔구나. 조 관찰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채를 탁 하고 접으며 누각 아래로 내려왔어요. 가느다란 두 눈이 마치 살모사의 그것처럼 율을 천천히 훑어내렸지요. 여봐라. 저놈은 어사 사칭꾼이다. 한낱 좀도둑 거지 놈이 어디서 마패를 훔쳐다 양반 흉내를 내는 게야. 사칭꾼은 직결로 참하는 것이 국법이렵다. 예의. 사방의 사병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퍼런 칼날 수백 개가 한낮의 햇살을 받아 동시에 번뜩였어요. 그 빛이 율의 작은 그림자를 빈틈없이 둘러쌌지요. 율은 마패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도열한 칼날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그의 뜬 얼굴 위에는 그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칼을 들고 막아선들. 율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어요. 백성의 곡식을 짜는 죄, 백성의 목숨을 함부로 한 죄, 사사로이 군사를 길러 임금의 자리를 넘본 죄. 이미 한양으로 가고 있다. 조 관찰사의 미소가 한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내 종놈은 한낱 종놈이 아니다. 너의 모든 죄목을 져든 장부가 지금 이 시각 한양 의금부의 문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율의 두 눈이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 칼이 내 목을 친다 해도 그 장부는 멈추지 않는다. 너는 이미 줄은 목숨이다. 이놈이. 조 관찰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러고는 제분에 못 이겨 직접 옆에 서 있던 호위무사의 칼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내 놈이 끝까지 주둥이를 놀린구나. 좋다. 어디 한양 의금부에 가서 그 잘난 장부 한 장 들고 송장으로나 누워있거라. 조 관찰사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시퍼런 칼날이 한낮의 해를 가로지르며 정확히 율의 목덜미를 향해 그어 내려졌습니다. 율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똑바로 그 칼날을 마주보았지요. 칼날이 율의 목 위로 반자, 한치, 반치까지 좁혀 들어왔어요. 그 차가운 쇠의 그림자가 율의 흰 목 위에 들이오는 그 한순간 두두두 대지가 울리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관아 정문 너머에서부터 들판을 통째로 흔들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관찰사의 칼이 율의 목 한치 앞에서 우뚝 멈췄어요. 군사다. 군사들이 몰려온다. 관아 정문 위 망로의 사병이 새파랗게 질려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아의 정문이 박살이 날 듯한 기세로 한꺼번에 쾅 하고 활짝 열렸어요. 먼지구름과 함께 관아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깃발을 휘날리는 인근 병영의 정예 군사 수백이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누렇게 뜬 얼굴로 말 위에 매달리다시피 한 채 한 손으로 깃발을 부여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핏물에 젖은 작은 장부를 번쩍 치켜든 칠보기가 있었어요. 전임 어사 최대감의 친필 장부다. 이 자리의 모든 사병은 즉시 무기를 내려놓아라. 칠보기의 외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조 관찰사의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율은 그제야 가만히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어린 어사의 입가에 비로소 작은 미소 하나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상황은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인근 병영에서 달려온 군사들은 사정없이 마당 안의 사병들을 둘러쌌고 군사들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어명을 읽어내렸지요. 사병들은 잇따라 무기를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었고 조 관찰사는 군졸 둘에게 양팔이 잡혀 흙바닥 위로 짓눌려졌습니다. 이거 놓지 못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놈들, 내가 한양에 아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놈들아. 조 관찰사가 제 비단 도포가 흙투성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를 일으켜 세우는 손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마침내 그의 두 손목 위로 차가운 쇠고랑이 묵직하게 채워졌습니다. 한낮 한고을의 백성을 그토록 짓눌러 왔던 자의 손목 위에 똑같은 쇠가 얹히는 순간이었지요. 결박당에 있던 노인들이 풀려나자마자 누군가가 흐느끼며 유래 도포 자락을 부여잡고 흙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사방에서 마을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 달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 숨어있던 어미와 아이들,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한낮에 햇볕 아래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어사 나으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 나으리. 울음소리와 절을 올리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율은 차마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고개를 숙여 마주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어사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칠복이는 말에서 대굴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율에게로 절뚝거리며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율의 두 손을 부여잡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나으리 살아계셨구만요. 살아계셨구만요. 너야말로 무사하구나, 칠복아. 내가 정말로 살렸다. 이 고을을. 율이 칠복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칠복이는 그제야 안심이 됐는지 율의 어깨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지요. 그렇게 한바탕 통곡과 환호가 어우러진 광장 한쪽 군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것 위에 누인 채로 해진 누더기 위에 군사들이 덮어준 두툼한 도포 한 자락을 두른 모습이었어요. 최 대감이었지요. 대감마님. 율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들것 옆에 무릎을 꿇으며 최 대감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한바탕의 소동을 견디고 햇살 아래로 나온 노인의 얼굴은 폐가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대감마님. 그래, 최 대감이 가느다란 미소를 한번 짓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커헉, 최 대감의 입에서 갑자기 시뻘건 핏덩이가 한 무더기 쏟아져 나왔어요. 들것 위로 그리고 율의 도포 자락 위로 새빨간 핏물이 후두둑 쏟아졌지요. 그 늙은 몸이 몇 번이나 격렬하게 들썩이는가 싶더니 이내 두 눈이 스르르 뒤로 넘어가며 굳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랗게 이어지던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하고 끊어졌어요. 대감마님? 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율은 미친 사람처럼 최 대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허나 노인의 야윈 어깨는 율의 손짓에 따라 힘없이 흔들릴 뿐 어떠한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고 눈꺼풀은 굳게 닫힌 채 다시 열릴 줄을 몰랐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감마니. 율의 무릎이 풀썩 꺾였어요. 흙바닥 위에 엎드린 채로 율은 최 대감의 차가운 손등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와들와들 떨렸지요. 저는 아직 은혜도 갚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손수 떠 바쳐 드리지도 못했는데요. 그때 그 한양 저작거리에 그 국밥 한 그릇 값을 저는 아직 갚지도 못했는데요. 눈을 떠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 주십시오. 대감마님.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환호하던 백성들도 군사들도 모두 어쩔 줄을 모른 채 입을 다물어 버렸지요. 칠복이도 옆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는 끄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어린 어사의 통곡이 한낮의 마당에 길게 울려 퍼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흘렀을까요? 율의 흐느낌 사이로 아주 조용한 정적이 한 자락 깔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율의 뒤통수에 작고 마른 손바닥 하나가 가볍게 한 대 떨어졌어요. 이놈아, 귀 떨어지겠다.
쉰 듯 메마른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유래 정수리 위에서 또박또박 떨어졌습니다. 곡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염라대왕께서 영 시끄러워서 못 받아주시겠다고 도로 가라 하시더구나. 유리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들것 위 방금 전까지 두 눈을 감고 굳어있던 최 대감이 한쪽 눈을 개슴츠에 뜬 채로 유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어오른 입가에는 장난기 한 자락이 슬그머니 걸려 있었고 한쪽 손은 유의 뒤통수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지요. 대감마님? 한 달을 매를 맞고도 멀쩡히 돌아왔는데 어찌 한낱 제풀의 정신 한 번 까무룩한다고 그리들 호들갑이냐. 그 작던 거지 아이가 저작거리에서 울던 그 가락이야. 가락. 늙어 죽기는 글렀지 싶다. 유의 입이 떡 하고 벌어졌어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최 대감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지요. 두 눈에는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는데 그 두 눈동자만은 어처구니가 없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칠복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그만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 번 터진 웃음은 쉬이 멈추지 않았지요. 칠복이는 두 무릎을 꿇은 채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못 쓰십니다요. 저희 나으리 진짜로 한 살 더 잡섰겠습니다요. 이놈의 칠복이는 또 저쪽에서 웃어 자빠졌구나. 최 대감이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가 결리는지 작게 신음을 흘리며 다시 들것 위로 누웠어요. 그 와중에도 유의 뒤통수 위에 얹은 손은 거두지 않았지요. 야윈 손가락이 유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천천히 매만져 주었습니다. 유라. 예, 대감마님. 장하다. 정말로 장하다. 그 한마디에 율은 끝내 다시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아까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이 다시 두 눈앞에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지요. 마당의 백성들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웃음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파가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결박된 채 흙바닥에 엎어져 있던 조 관찰사만이 분에 못 이겨 입술을 부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길게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한낮 내내 매캐했던 마당의 공기는 어느새 산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저녁 바람에 천천히 씻겨 내려가고 있었지요. 어린 어사의 어깨 위로 그 따뜻한 바람 한 자락이 길게 머물다 지나갔습니다.